지금 여러분께서는 CATBC 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4월)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의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이들 지역구는 이번 총선에서 승패를 가를 전략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성적표도 관심사인데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연합정당을 결성한 녹색정의당은 광주 서구을의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광주 2곳, 전남 1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진보당은 광주 7개, 전남 6개 선거구에 예비 후보를 등록했는데요.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는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광산을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천을 받은 곳인데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야기에서는 관련 소식과 함께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4월 10일 총선의 대진표가 거의 나왔습니다. 우선 가장 격전지라고 예상되는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의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예상 성적들을 가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게 과연 몇 석 정도를 특히나 어디에서 승리하는 것이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는요, 이제 한강벨트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게 총선 승패를 가를 그런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의 국민의힘이 여전히 강세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렇지만 강북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견고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요즘에 이제 최고 관심사가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이제 핫플레이스, 여기에서 과연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광진, 동작, 영등포, 강동, 여기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어요. 더불어서 양천과 이제 강서까지 이렇게 합해서 무려 15개 지역구가 이제 한강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남 3구 이외에는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벨트 중에서 여야가 핵심 승부처로 꼽는 곳이 중성동갑이에요. 이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임종석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민주당의 전현의 의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따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국민의힘의 윤희숙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4차례 총선에서 여야가 절반씩 승리한 곳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고요. 또 광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광진을 여기는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후보가 서로 맞붙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제 그 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후보와 이제 오세훈 시장과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받고 있고요. 또 운동권 빅매치인 마포을 정청래 의원과 함은경 후보, 그리고 동작을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와 민주당의 류삼영 전 총경, 요런 공간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선의 김영주 의원이 과연 영등포 의뢰에서 수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지고요. 이런 접전들이 이제 어떻게 바람을 타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판세가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 경남 지역, 이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은 최소한 현 의석을 어떻게 유지하는가가 관건인데요.
사실은 지난 21대 선거 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도 부산에서는 아쉬움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그 양상들을 보면 부산과 낙동강 벨트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21대 총선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물갈이된 그런 후보들이 어떤 성적을 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오히려 이 부산 경남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물갈이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후보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찐윤 혹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국 총선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의 대진표도 완료됐는데요. 좀 어떤 곳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광주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이 민영배 의원 한 명만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례적으로 8개 그 지역구에서 모두 다 후보를 낸, 즉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보수 후보가 8명이 다 들어오게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민영배 의원의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는 이미 21대 때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갖다 보였던 곳이고, 그리고 민영배 의원에 대한 탄탄한 지지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힘은 별로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여기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내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 동군합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정진욱 민주당 그 당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이 현역인 윤영덕 의원을 누르고 본선에 굉장히 일찌감치 올라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곳에서 이제 결국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물갈이가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걸 가늠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가 또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은 네. 송갑수석 그 의원을 누르고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이 경선을 통과했는데 여기에 지금 소나무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전 민주당 대표가 여기에 출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인철과 이제 소나무당의 그 송영길 당 대표가 옥중에서 경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어떤 성적이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광주 서구는요, 가불이 전부 다 뜨겁습니다. 그 서구 선거구에는 양부남 전 부산 고검장이 본선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승리뿐만이 아니라 아예 양부남 그 전 부산고검장 같은 경우는 최다 득표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다 득표가 됐다고 하면 부산의 물갈이, 그 광주의 물갈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갖다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광주에서의 물갈이가 너무 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면 아마도 흥미진진하게 이번 선거를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서구, 갑을, 광산을 좀 치열한 선거구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5.18 관련 발언 논란으로 공천 취소 위기에 몰렸던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가 어제 극적으로 구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SNS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문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제가 됐습니다. 사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론을 벌인 끝에 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과문이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했다고 하기에는 이 사과문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그런 사과가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대한 헌법 기술, 헌법 전문에 대한 포함시키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수용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딴지를 걸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5.18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를 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도태우 후보를 떨어뜨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언론사인 뉴탐사에서 폭로한, 월요일날 폭로한 박근혜와 이 윤석열의 밀약설, 이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관섭 실장과 그리고 유영아 후보가 만나면서 1+1으로 이제 의석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폭로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1+1이 바로 도태우 후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도태우 후보를 결국 자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또 쏙 들어간 얘기가 있는데 일베의 그 내용들을 마구 퍼날라가지고 일베 출신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예 사과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과연 중도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그래야지만 승리하는 총선에서 걸림돌이 안 되겠는가. 앞으로 구설수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난교 발언을 비롯해 과거에 정제되지 않은 여러 발언들에도 사과하지 않던 장해찬 후보, 결국 사과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도요.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도태우, 장해찬 후보들이 전부 개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뭔가 좀 튀고 싶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튀고 싶다고 해서 난교를 예찬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자기가 나가서 지금 당선이 돼야 될 부산 시민들에 대한 비하 발언 같은 경우는요. 부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정도로 끝나버렸는데 그게 과연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후보들은 그 어떤 구설수에 오르더라도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선례가 남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총선 전망은 더욱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한동훈 효과가 오히려 한동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신문들이 한동훈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특히 4대 난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역구 후보의 존재감이 미흡하다. 사실 물갈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있을 리가 없고요. 네. 그리고 현역들을 갖다가 지역구 재배치를 하면서 생뚱맞은 곳에다 막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주민들의 감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 마포에다가 정청래 후보와 같이 붙였지만 원래 민주당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 5번이나 출마를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영주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옷을 갈아입었지 않습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민주당 시절에 그 현수막을 국민의힘의 색깔로 바꿨는데 군데군데 파란색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조된 후보를 가지고 영등포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후보 경쟁력이 한동훈의 어떤 일부 좀 존재하는 그런 인기하고도 매칭이 잘 안 되면서 후보의 참신성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청년층에 어필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망언들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결국 중도 확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변변치 않았고요. 전통시장 다니면서 그냥 이벤트하고 사진 찍기만 바쁜데 그러다가 실제로 이원모 후보 같은 경우는 얼굴을 밀치는 그런 사태까지 만들어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목받기 위해서 후보가 얼굴이 밀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비대위원장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운동권 등의 대화 비판에 편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언어가 아닌 신랄한 조롱과 폄하 언어만 쏟아내고 있어서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는데 사람들은 도주 대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악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뒤로 물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앞서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말씀 주셨는데 이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 후폭풍이 거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요 3월 7일 날 출국 시도를 했다가 실제로는 연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까지 가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첫 조사를 본인은 자진 출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항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폰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폰이 사실상 공폰, 쉽게 말해서 최근 들어서 전화기를 바꾼 그 폰을 갖다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증거 인멸 시도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에 있다면요 구속영장 나올 그런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3월 9일 날 해제를 시킨 다음에 3월 10일 날 사실상 도피를 시킨 거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ABC 호주의 공영방송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호주 한국 주민들은 지금 반대 시위를 하고 있고요. 호주 정부에다가 이종섭 대사를 인정하지 말아라, 쫓아내라라고 하는 메일이 막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겁니다. 과연 이렇게 범죄자 도피를 시키듯 인사권을 남용하는 이런 사례 나중에 탄핵 사유로 쌓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